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이입니다. 저희가 햄버거를 많이 먹고 그래서 지방이가 아니고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지방이입니다. 킥킥킥. 도덕적 논중 1편을 곰돌이님과 보셨는데 2편은 저와 함께 도덕적 논중의 분석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1편에 이어서 도덕적 추론의 가능성 1편에 이어서 도덕적 논중의 분석과 평가를 보겠고 3편에서는 도덕 이론을 보겠습니다. 1편과 이어서 1편에 이어서 2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렇죠. 인간만이 거짓말을 치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겉만 보고는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속은 어떤지, 내 속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종이컵 안에 굉장히 물이 있고 꽁초가 있습니다. 도덕적 논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주장과 비도덕적 주장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것이 도덕적 논중입니다. 도덕적 논중이 다른 논중과 다른 점은 결론이 도덕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주장이란 어떤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거죠.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선한가 악한가 등을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들을 이 주장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주장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선하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낙태는 나쁘다. 저 친구는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친구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뒤에 보면 선하다, 그릇된 일이다, 나쁘다, 훌륭하다,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용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공고를 나타내는 용어들이죠. 그릇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나쁘다는 말도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당위죠. 뭐 해야 한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달리 비도덕적 주장, 도덕과 무관한 주장은 이런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과 무관한 거죠. 너는 친구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킨 건 도덕적인 게 아니고 뭘까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 이건 도덕적인 겁니까? 비도덕적입니까? 도덕과 무관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낙태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생각만 했습니다. 비도덕적이라고. 이건 도덕적인 겁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겁니까? 저 친구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고 있는 게 도덕적인 것입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도덕적 판단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그 내면보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실인 거죠. 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굉장히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가치 판단을 넘어서 사실과 가치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진술은 사실이고 또 사태를 기술하는 것을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사태에 대한 평가이죠. 어떤 진술과 기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 것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가치평가이죠. 가치평가 예를 보겠습니다. 진수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옳다 그르다 잘못이다 아니다 말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바쁜 시간을 나쁜 시간이 아니죠.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잘한 일이다. 세 번째, C죠. 물리학자들은 핵무기를 제조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어야 한다. 협조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적 국가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것은 가치를 진술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진술한 예는 이겁니다. 진수가 친구를 때렸다. 때린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인 거죠. 오늘 섹스피어보다 에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 더 많이 읽힌다. 오늘날 이것은 많이 읽힌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을 진술하는 예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핵무기 제조에 협조했다. 협조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국가들은 비민주적인 국가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가치평가와 사실 진술이 결합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서는 지금 가치 진술의 예입니다. 잘못이다, 잘한 일이다, 거부했다.
뒤에서는 사실을 평가한 것, 사실을 진술의 예의죠. 그럼 이 가치와 사실이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비열한 회사가 주도했다. 이미 비열하단 말에가 가치 평가가 있고 주도했다는 건 사실인 거죠. 추리나 논증에서 사실과 가치의 진술의 구분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유용합니다. 가치의 진술은 관찰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평가한 거니까요. 도덕적 평가 위에 미적 가치 평가도 있습니다. 예술적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치가 아름답다, 어떤 음악이 우아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경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 평가 외에도 미적 평가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도덕적 공고와 도덕과 무관한 공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용적인 공고나 혹은 타산적인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 타산적 공고이죠. 따라서 운동을 해야 한다.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너는 이번 시험에 좋은 평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결석하지 않아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벌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 과속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도덕적 공고와 함께 도덕과 무관한 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산적 공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도덕과는 상관없지만 장수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시험에서 좋은 평점을 이번 학기에 좋은 평점을 받으려면 결석도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공고는 아니지만 실용적 공고, 혹시 타산적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공고는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도덕적 공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법적 공고죠. 사실은 음주운전은 법적 영역이고 도덕적 영역보다는, 그렇지만 도덕의 영역에 넣어놨습니다. 도덕적 공고로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거 역시 예전에는 도덕적 공고였지만 지금은 법적 영역에 속하는 거죠. 자녀를 때리면 법에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도덕적 권고였습니다. 사실은 도덕적 권고가 금지의 법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시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풀려서 도덕적 권고로 나오기도 하고, 둘 다 아예 무관하게 되기도 하죠. 이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 것은 도덕적 공고, 봐야 한다 했으니까 도덕적 공고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과 무관한 실용적 공고입니까?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 공고, 타산적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다 때가 있는데요.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고 돈을 모아야 할 때가 있고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 이 학생을 보니까 공부할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요. 또 이 남학생을 보니까 책 앞에서 과거의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교육받는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고 훌륭한 준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움 자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큰 준비입니다. 여러 책들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글들을 읽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이면서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럼 넘어가서 표준적인 도덕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적 도덕 논증은 전제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도덕적 일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 1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나쁘다. 전제 2,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이죠. 따라서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나쁜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건 나쁘다고 했고요. 또 불필요한 고통을 때리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나쁘다라고 표준적인 도덕 논증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전제가 도덕과 무관하면 도덕적 주장을 이끌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같은 논증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모든 전제가 도덕과 무관하면 어린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그 아이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 그런 매질을 제어할 수 없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해서 논의를 끌어낸 겁니다. 존재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당위에 대한 주장을 끌어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주장부터. 예를 들면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불편한 고통을 어린이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나쁘다라고 했는데 사태를 서술하고 있을 뿐 전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가치 문장은 사실 문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논증,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논증과 좋은 논증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전쟁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인간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전쟁 포로를 고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밑에 논증은 전쟁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인간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이다. 전쟁 포로를 고의적으로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쟁 포로를 고문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논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좋지 못한 논증과 좋은 논증에 밑에가 더 좋은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전쟁 포로를 고의적으로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전쟁 포로를 고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논증을 했으니까요. 표준적인 도덕 논증이 있습니다. 표준적인 도덕 논증에서 결론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주장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제 가운데 하나는 결론을 구체적인 행위를 포괄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원리를 표현하는 주장이어야 합니다. 또 도덕과 무관한 전제는 전제와 결론의 도덕적 주장을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논증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논증의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 논증을 평가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증에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대로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생략된 전제를 보충하면 도덕적 논증이 더 훌륭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인간 복제는 도덕적으로 그르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인간 복제는 도덕적으로 그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했는데 그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도덕 논증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지지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복제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이지 않은 일이다. 복제하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인간 복제하는 것은. 따라서 인간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보장됩니다. 도덕적 논증의 일반화 원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자연적으로 보이십니까? 자연적인 동물들에게 옷을 입혀놓은 것, 인간만이 하는 거죠. 비자연적이고 이렇게 약을 먹거나 또 오이로 보입니까? 어디 야채로 합시다. 야채가 이게 힘을 들이고 있고 이게 자연적으로 보이십니까? 자연적이지 않지요. 그러면 비도덕적인 겁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또 자연적이지 않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연 현상에다가 자연적이지 않는 도로를 깔아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도덕적인 행동입니까? 자연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도덕적인 평가를 할 때 전제가 실제로 참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그러면 이미 사회는 우리 세상은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이지 않으니까 왜냐면 인위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문장으로만 따진다면 그렇죠. 여기도 자연적이지 않은 거고요. 이런 도로들도 자연 안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이제 논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논의를 많이 섞어놨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덕 논증의 평가가 필요한 거죠. 전제가 참인가? 살인은 금지해야 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느 문화권이든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을 금지해야 했으니까 낙태는 살인이다.
또 사형도 살인이다잖아요. 그럼 따라서 사형이나 낙태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태만을 본다면 태아가 과연 인간인가 하는 논란이 또 있습니다. 살인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낙태는 아이를 인간으로 봐야 되는가 아직 인간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배아 상태에서부터 몇 주부터 인간으로 봐야 되는가 굉장히 논의가 많아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주어에다가 살인은 금지한다 했다가 사형은 살인이다. 어떻게 논란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살인이다. 그러면 살인자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형을 원할 텐데 그 외의 분들은 사형 어떻게 봐야 될지, 따라서 사형은 금지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합치하는 부분들이요. 자선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근데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이들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면 어른이 공경에 처했으니 아이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때도 판단이 필요하겠죠. 공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만 자선의 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일반 원리입니다. 해악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 원리입니다. 정직의 원리,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이런 원리가 없어도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니까, 사람이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하니까 이런 정직의 원리가 일반 원리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적법성의 원리, 법을 어기지 말라. 이건 도덕적 논증이라기보다는 법적 영역에 속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법의 심판에 따라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적법성의 원리,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 질서를 위함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 역시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논어를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논어에서는 어떤 도덕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전제와 결론을 말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툭툭 화두를 던지듯이 우리에게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죠. 자율성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행위나 신체보다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행위나 신체보다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고, 정의의 원리, 정당한 과정, 해악에 대한 공정한 보상, 또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인정하라는 거죠. 정의의 원리, 롤주의 정의의 원리도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권리 보장의 원리, 인간의 생명권, 정보를 알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표현의 자유,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세계는 지금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시대를 넘어 지구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지구화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특정 집단이나 인종,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 지침이다. 이 보편 지침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문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30조로, 세계 인권 선언문은 30조로 구성된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1조, 30조로 이루어졌는데 2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조, 모든 사람은 예컨대 인종, 피부색, 남성이나 여성, 언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주의 등에 따른 식의 구분이 없이 이 인권선언문에 나와 있는, 세계 인권선언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어떤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탄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그 밖에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정치적 지위나 사법 관할 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으로 사람을
사람의 귀천을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서 보면 도덕적 공고와 함께 법적 공고가 다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선언문 1948년에 썼던 세계 인권선언문은 반드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 저희 한국 사회에 절실히 읽혀져야 될 이야기 아니 권리 선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도 프랑스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에 선언문이 1971년에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 인간과 인간 시민의 권리 선언문 1978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잘 읽지 않고 있거나 특히 세계 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읽어보고 여기에 보면 1948년에 써져 있는데요.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이 도덕적 논증의 평가를 넘어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30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좀 더 쉽게 이배수님이 생존법 이 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분의 이배수님의 분야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근데 저는 사실만 그냥 책에 있는 사실만 보겠습니다. 이분이 좋고 나쁘고 이제 가치평가는 놔두고 사실만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귀가 이분의 가치평가를 넘어서 사실들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표현이죠.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비도덕죄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 도덕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익었다고 말합니다. 신중하십시오.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또 하나 구절을 보면요. 하악하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세요.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만 보면 이회수라는 사람의 인생과 상관없이 글만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글들이라고 생각돼서 읽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미래에는 재밌게 놀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보다는 재밌게 살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젊은이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라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도덕적 논증의 1편 1영상과 2영상을 이렇게 지방인민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놀 궁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살 궁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과 상관없이 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 궁리를 하면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지 유익을 끼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살 궁리 이후에 도덕적인 문제가 부각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가치 문제가 아니죠. 살 때 남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거야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도덕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혹여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로 가시면 최근에 문제들을 일으키는 분들처럼 그러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법적 영역에서. 그러니 우리 함께 도덕적 논증을 살펴보는 것은, 두 번째가 살펴보는 건 윤리 인생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리적이지 않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회수님의 하하까지 생존법, 그리고 생존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1948년에 썼던 세계 인권 선언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30조로 되어 있는 걸 꼭 읽어보시 바라고요. 이 30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읽고 이번 영상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조입니다. 이 선언의 그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악의적으로, 여기서 악의적으로 할 때 도덕적인 거죠.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이 선언을 해석함에 있어 어떤 국가, 어떤 집단 또는 개인도 본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또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조에 써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이 선을 가지고 그 선을 악의적으로 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비아스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다라고요. 근데 그 나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판단력이, 분별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방인과 함께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시고요. 놀궁리와 함께 살궁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